오늘은 제 칠순 생일이었습니다. 70년. 긴 세월이었어요. 새벽부터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처럼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시계를 보니 5시 반.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텅 빈 집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혼자 사둔 작은 케이크가 있었어요. 딸기가 3개 올라간 케이크, 10,000원짜리였습니다. 케이크를 꺼내 전기밥솥 위에 올려놨어요. 초는 없었습니다. 사러 가기가 귀찮았거든요. 혼자 부는 초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했고요. 커피를 내려 마시며 핸드폰을 봤습니다. 알림이 없었어요. 딸에게서도 아들에게서도. 6시가 되었습니다. 7시가 되었어요. 8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 깜빡한 걸까?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걸까? 가슴 한쪽이 먹먹했어요. 8시 30분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어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엄마, 오늘 잠깐 들를게요. 정말? 네. 점심때쯤요. 고마워, 딸. 전화가 끊어졌어요. 짧았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저는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렸어요. 거실부터 방까지 구석구석 먼지를 빨아들였습니다. 화장실도 닦았어요. 거울을 깨끗이 닦고 변기도 문질렀습니다. 딸이 불편하지 않게요.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미역을 꺼냈어요. 칠순에는 미역국이죠. 저도 먹고 싶었고 딸도 좋아했거든요. 물에 미역을 불렸습니다. 소고기도 조금 꺼냈어요. 비싸지만 오늘만큼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기름에 미역을 볶기 시작했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11시가 되었습니다. 딸이 올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흰 머리가 많았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연한 핑크색. 딸이 예전에 사준 거였어요.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깨끗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70살. 이렇게 나이가 들었구나. 정오가 되었습니다. 딸은 오지 않았어요. 1시, 2시,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미역국은 식어가고 있었어요. 다시 데워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른 달려가 문을 열었어요. 딸과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어서 와, 수진아. 엄마. 딸의 목소리는 밝지 않았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사위도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왔구나. 둘은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얼른 주방으로 갔습니다. 미역국을 데우고 밥을 퍼냈어요. 김치도 꺼내고 반찬도 담았습니다. 서둘러 상을 차렸어요. 밥 먹자, 수진아. 딸이 손을 저었습니다. 엄마, 저희 시간 없어요. 아, 그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그냥 잠깐 들른 거예요. 딸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였어요. 엄마, 축하해요. 딸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고마워. 이걸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응, 알겠어. 봉투가 가벼웠습니다. 손에서 느껴지는 무게가 별로 없었어요.
저는 일부러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딸 앞에서 확인하는 게 왠지 민망했거든요. 그런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오늘 제주도 가요. 제주도? 네. 남편이랑 힐링 좀 하려고요. 오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비행기가 저녁 7시예요. 엄마 칠순인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딸은 잠시 멈칫했어요. 에이, 엄마. 딸이 웃었습니다. 요즘 누가 칠순잔치해요. 그냥 집에서 편히 쉬세요. 사위도 거들었어요. 어머님, 요즘은 다들 안 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겨우 그렇게 대답했어요. 딸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희 가볼게요. 벌써? 네. 공항 가려면 서둘러야 해요. 그래.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딸은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응.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봉투를 봤어요.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5만 원권 한 장, 딱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5만 원. 70번째 생일 선물이 5만 원.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구겨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식탁으로 갔어요. 차려둔 미역국이 있었습니다. 김이 모두 식어 있었어요. 혼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국그릇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70살. 이렇게 늙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외로운데,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케이크를 봤습니다. 전기밥솥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딸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초도 없는 케이크, 혼자 먹으려고 산 케이크, 한심했어요. 저는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먹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만 들렸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들에게서도 연락이 없었어요. 문자 하나 없었습니다. 혹시 깜빡한 걸까? 아니면 모르는 걸까? 어쨌든 중요하지 않은 거겠죠. 저의 칠순이.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 아무것도 없는 천장, 5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딸에게 저는 5만 원의 가치. 아니, 그것도 안 되는 걸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뒤척이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동그란 달. 오늘따라 유난히 밝았습니다. 혼자 맞는 칠순. 5만 원짜리 생일. 이게 제 인생의 끝인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여전히 텅 빈 집이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아침.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 위에 5만 원이 놓여 있었어요. 어젯밤 꺼내둔 돈. 한참을 그 돈을 바라봤습니다. 5만 원. 용돈이라기보다 시에 같았어요. 불쌍한 사람에게 주는 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설탕을 넣었지만 여전히 썼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딸은 지금 어디쯤 있을까?
제주도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있을까? 바다를 보며 웃고 있을까?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딸에게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외로워할까? 칠순인데 같이 있어줄 수 없었니? 할까? 그런 말을 하면 딸이 뭐라고 할까요? 엄마는 왜 그래요? 집착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들을 게 뻔했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전화를 내려놓았어요. 시장이라도 갈까 싶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거든요. 옷을 갈아입고 나갔어요. 동네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채소 파는 아주머니, 생선 파는 아저씨, 떡 파는 할머니, 다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도 이것저것 둘러봤습니다. 사과를 한 봉지 샀어요. 두부도 한 모 샀습니다. 혼자 먹기엔 많지만 그래도 샀어요. 계산을 하는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선생님. 돌아보니 이웃집 김 여사였어요.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잘 지내셨어요? 네, 뭐. 김 여사는 장바구니에 물건을 가득 담고 있었어요. 아드님이 오셔서 장 많이 보셨나 봐요? 아, 네. 손주들이 와서요. 부러웠어요. 제 손주들은 언제 본 게 언제인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김 여사가 물었어요. 선생님도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렇죠, 뭐. 가족분들은 잘 계시고요? 네. 거짓말이었어요. 잘 지내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연락이 없으니까요. 김 여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 잠깐만요. 전화 좀. 네. 김 여사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요. 저도 듣지 않으려 했지만 들렸어요. 아, 수진이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라고? 제 딸 이름이었어요. 김 여사 딸 이름도 수진이었나? 아니, 목소리가 익숙한데. 설마. 김 여사가 말했어요. 어머, 제주도 어때? 사진 봤어. 정말 멋지더라. 제주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김 여사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 엄마랑 잘 지내고 있어? 전화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스피커폰이었나 봅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제 딸이었어요. 우리 엄마요? 딸의 목소리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김 여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응, 어제 칠순이었잖아. 딸이 대답했어요.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페품이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페품. 딸이 저를 페품이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이고, 그래도 엄마인데. 딸은 계속 말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용돈이나 받아 쓰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떨렸어요. 김 여사가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저를요. 저기 선생님. 김 여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먼저 갈게요. 겨우 그 말만 하고 걸었어요. 아니, 뛰었습니다. 시장을 빠져나갔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왔습니다. 숨이 찼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페품,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딸이 저를 페품이라고 불렀습니다. 친구에게요. 아무렇지도 않게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페품, 나는 페품이구나. 딸에게 그렇게 보였구나. 70년을 살았는데
아이를 낳아 키웠는데, 학교 보내고 결혼시켰는데,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폐품이라는 한 단어로 다 사라져버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갔습니다. 거울이 보였어요. 다가가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핏기 없는 입술, 폐품처럼 보이나? 거울 속 제게 물었어요. 나는 폐품인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울은 그저 저를 비출 뿐이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놨어요. 사과가 굴러 나왔습니다. 두부 봉지도 찢어져 있었어요. 아까 뛸 때 그랬나 봅니다. 치워야겠다 싶었지만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밝은 날씨.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여사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울렸을 때 받았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쉰 목소리였어요. 선생님, 아까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저도 몰랐어요. 스피커폰인 줄. 네. 정말 미안해요. 됐어요. 괜찮으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김 여사 잘못이 아니니까요. 딸이 한 말일 뿐이니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고 싶지 않았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미역국이 있었어요. 케이크도 있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그냥 물만 마셨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폐품이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랐어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폐품일까? 아무 쓸모없는 사람일까? 그저 공간만 차지하는 존재일까?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고 싶었어요. 이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폐품. 그 단어는 제 안에 깊이 박혔어요. 칠순을 맞은 제게 딸이 준 선물. 5만 원과 폐품이라는 단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폐품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제 안에 있었어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떠올랐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들렸습니다. 딸의 목소리가요. 집안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어요. 문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의미 없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그냥 소리만 들렸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습관처럼요. 화면을 켰어요.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새 메시지는 없었어요. 그냥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요. 그때 프로필 사진이 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딸이었습니다. 사진이 바뀌어 있었어요. 전에는 없던 사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클릭했어요. 사진이 크게 떠올랐습니다. 바다였어요.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딸이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요. 옆에는 사위가 있었어요. 둘 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딸의 게시물이 보였어요.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호텔 수영장이었어요. 인피니티 풀. 바다와 맞닿은 것 같은 수영장. 딸이 수영복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하얀 접시 위에 예쁘게 담긴 음식, 와인잔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일몰이었어요. 노을을 배경으로 딸과 사위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로맨틱한 분위기. 스크롤을 더 내렸어요. 해시태그가 보였습니다. 해시태그 제주도 여행, 해시태그 힐링 중, 해시태그 남편이랑, 해시태그 행복, 해시태그 유식. 힐링 중.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댓글도 많았습니다. 부러워요. 완전 럭셔리. 남편분 멋지세요. 둘이 너무 잘 어울려요. 딸은 답글을 달고 있었어요. 감사해요. 남편이 잘 챙겨줘서요. 다들 힐링 많이 하세요. 저는 화면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렸어요. 또 내렸습니다. 몇 번을 반복했어요.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칠순날 5만 원 주고 떠난 딸이, 저를 페품이라고 부른 딸이 지금 저렇게 웃고 있다는 게. 손가락으로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호텔 이름이 보였어요. 유명한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제가 가본 적 없는 곳, 아니, 가볼 엄두도 못 내는 곳. 레스토랑 사진도 자세히 봤어요. 와인 이름이 보였습니다. 비싼 와인이었어요. 한 병에 얼마나 할까? 계산해 봤습니다. 호텔 하룻밤에 50만 원은 좋게 넘을 거예요. 식사에 20만 원, 렌터카에 10만 원, 액티비티까지 합치면 적어도 200만 원, 어쩌면 300만 원도 넘을 것 같았어요. 제 손에 든 핸드폰이 떨렸습니다. 5만 원. 딸이 저에게 준 돈. 그 돈으로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200만 원이 넘는 여행을요. 눈물이 났어요. 또 울고 있었습니다. 요즘 자주 우는 것 같았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약했나?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났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젊을 땐 여행 가고 싶었는데, 남편이랑 제주도 가고 싶었는데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아이들 키우느라, 학원비 내느라, 대학 등록금 내느라, 결혼 자금 대느라 제 꿈은 다 미뤄뒀습니다. 나중에 가자. 나중에 하자. 그렇게 미루다 보니 70이 되었어요. 이제는 갈 힘도 없습니다. 딸은 알까요? 제가 평생 참아온 것들을요. 제가 포기한 것들을요. 아마 모를 거예요. 관심도 없을 테고요. 저는 그저 페품이니까.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페품.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딸이 본 노을과 같은 노을. 하지만 제게는 슬프게 보였어요. 혼자 보는 노을이라서요.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케이크가 아직 있었어요. 칠순 케이크. 아무도 먹지 않은 케이크. 꺼내서 봤습니다. 딸기가 시들어 있었어요. 크림도 마르고 있었습니다. 먹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버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케이크와 함께 뭔가가 버려지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 한쪽도 같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딸의 SNS가 떠올랐어요. 웃고 있는 얼굴, 행복한 표정, 힐링 중이라는 글자. 저는 힐링이 필요한데,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싶은데, 누가 저를 안아줄까요? 누가 저에게 괜찮다고 말해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딸은 제주도에서 힐링 중이고, 아들은 연락조차 없고, 저는 혼자입니다. 70살에 혼자. 새벽이 되었어요.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만 들어오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딸의 SNS를 또 봤어요. 사진을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천천히요. 왜 이러는 걸까요? 고문 같았어요. 스스로에게 상처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사진을 봤습니다. 딸과 사위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하얀 침대 시트, 편안한 표정, 캡션이 있었습니다. 내일도 힐링 계속.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요. 폐품은 조용히 울어야 하니까. 누구에게도 방해되지 않게요.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딸은 제주도에서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행복한 꿈을요. 저는 여기서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악몽을요. 아침이 왔습니다. 창밖이 밝아졌어요. 새로운 하루. 하지만 제게는 어제와 같은 하루였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나이 든 얼굴, 지친 얼굴, 폐품 같은 얼굴. 딸 말이 맞나 봅니다. 나는 폐품이구나.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불씨 같은 거. 분노일까요? 아니면 자존심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 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딸은 제주도에서 돌아왔을 거예요. 하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시간이 흘렀습니다. 의미 없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어요.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길, 수십 년간 걸었던 길, 채소 가게 앞을 지나갔어요. 생선 가게도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도 이것저것 둘러봤습니다. 배추를 하나 샀어요. 파도 한 단 샀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김 여사였어요. 돌아보니 다른 분과 함께 계셨어요. 박 여사 같은 동네 사는 분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김 여사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장 보세요? 네, 뭐. 김 여사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저번 일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가 말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죠. 가족들은 잘 계시고요? 네.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박 여사가 김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 아까 전화 받았잖아요. 네. 딸이 제주도 다녀왔다며?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딸이라고? 김 여사 딸 얘기인가? 아니면, 네, 우리 수진이요. 수진이? 제 딸 이름이었습니다. 엿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았다며? 박 여사가 물었어요. 네. 호텔도 좋고 음식도 맛있었대요. 부럽네. 우리 딸은 언제 그런 데에 데려가 주려나. 하긴 요즘 젊은 사람들 자기들이 잘 놀잖아요. 김 여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떠시래요?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김 여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글쎄요. 별로 안 좋은 것 같던데. 왜요? 박 여사가 더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들리지 않을까봐 조금 더 가까이 갔어요.
김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사실 말하기 좀 그런데 괜찮아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뭐. 김 여사가 더 작게 말했어요. 수진이가 그러는데요. 네. 어머니가 요즘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신대요. 아, 그래요? 나이 드시면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아니라 김 여사가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완전히 폐품이 되셨대요. 폐품. 그 단어가 또 들렸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머, 그렇게까지 말해요? 박 여사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네. 수진이가 그러는데 김 여사가 계속 말했어요. 집에서 빈둥빈둥 TV만 보신대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요. 그렇게 말하기엔 좀 그렇지 않나요?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김 여사가 동의했어요. 근데 수진이 말로는 뭐래요? 용돈만 받아 쓰신대요. 용돈을. 네. 아무 일도 안 하시면서요. 그 말에 박 여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이 참.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저도 그 말 듣고 좀 그랬어요. 그런데 수진이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요. 제 손에 든 장바구니가 떨렸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김 여사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칠순날도 그냥 넘어갔대요. 어머, 칠순을? 네. 용돈만 드리고 자기네는 제주도 갔대요. 그게 말이 돼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김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수진이는 요즘 누가 칠순잔치 하냐고. 어머, 정말. 그냥 집에서 쉬시래요. 말도 안 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김 여사가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사실 더 심한 말도 했어요. 뭐래요? 이 선생님 보고 완전 짐이래요. 짐?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폐품에 이어 짐이라고. 제가 짐이라고요. 박 여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게까지 말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들으시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러게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어요. 빠르게요.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선생님, 김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아니, 뛰었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숨이 찼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갔어요.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쿵 소리가 났어요. 채소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배품, 짐,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딸이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친구들에게요. 동네 사람들에게요. 아무렇지도 않게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뜨거웠습니다. 창피했어요. 너무 창피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딸에게 폐품 취급받는다는 걸요. 제가 짐이라는 걸요. 앞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마주봐야 할까요? 시장에 어떻게 가야 할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또 울고 있었어요. 요즘 매일 우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났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벽에 걸린 거울.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나이 든 모습, 폐품 같은 모습, 정말 폐품처럼 보였어요.
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폐품이구나.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 짐일 뿐인 사람.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터졌어요. 분노였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 제가 왜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죠? 70년을 살아왔는데, 아이를 낳아 키웠는데, 평생을 희생했는데, 왜 폐품이 되어야 하나요? 왜 짐이 되어야 하나요?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갔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위 선반. 거기에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오래된 상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꺼냈어요. 무거웠습니다. 침대에 앉아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종이들이 가득했습니다. 원고지, 노란 원고지, 손으로 쓴 글씨가 빼곡했어요. 제 글씨였습니다. 20년 전 제가 쓴 소설, 베스트셀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칭찬받았어요. 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만뒀어요. 작가보다 엄마가 되기로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펜을 놓았습니다. 20년 동안요. 원고를 넘겼습니다. 한 장 한 장. 제 글이 보였어요. 젊은 날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꿈이 있던 시절, 세상이 넓어 보이던 시절, 폐품이 아니었던 시절, 그때의 저는 빛났어요. 눈물이 원고지에 떨어졌습니다. 얼룩이 졌어요. 하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요. 상자 맨 밑에 신문 스크랩이 있었어요. 꺼냈습니다. 기사가 보였어요. 신인 작가의 놀라운 데뷔작, 감동의 물결을 일으킨 소설, 올해의 책으로 선정,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은혜.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 딸도 모르는 이름, 아니, 알려주지 않았던 이름, 제가 숨겼거든요. 왜 숨겼을까요? 부끄러워서요? 아니요. 그냥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작가가 아니라 엄마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숨기지 말걸, 당당하게 말할걸, 나는 작가였다고, 나는 빛났던 사람이라고, 폐품이 아니라고. 상자를 덮었습니다. 다시 올려놨어요. 하지만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제 안에서요. 작은 불씨가 커지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 폐품으로 살 수는 없다는 생각.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중얼거렸어요. 폐품이 아니야. 나는 폐품이 아니야.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어요. 나는 이은혜야. 작가 이은혜. 한때 빛났던 사람. 그리고 다시 빛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하얀 천장만 보였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원고지에 적힌 글씨들, 신문 스크랩에 박힌 제 이름, 20년 전의 기억들, 그리고 오늘 들었던 말들, 폐품, 짐, 그 단어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잠들지 못했어요.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환한 빛이 방을 채웠어요. 서랍장으로 갔습니다. 큰 서랍장. 오래된 가구였어요. 결혼할 때 장만한 거였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오랜만에 여는 서랍이었거든요.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서류.
출판 계약서였습니다. 20년 전에 쓴 거예요. 노란 종이, 구겨진 모서리. 하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제 이름이 보였어요. 작가 이은혜. 그때는 자랑스러웠던 이름. 두 번째 서류, 인쇄 명세서였습니다. 책이 많이 팔렸어요. 10만 부. 당시로서는 대단한 숫자였습니다. 돈도 많이 받았어요. 그 돈으로 전세금을 냈었죠. 아이들 학원비도 냈고요. 세 번째 서류, 상장이었습니다. 신인 문학상. 제가 받은 상, 액자에 넣어두려 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싫어했거든요. 집에 이런 거 걸어두면 뭐해? 자랑하는 것 같잖아. 그래서 서랍에 넣었어요. 꺼내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요. 네 번째 서류, 펜레터들이었어요. 묶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고무줄로 묶여 있었어요. 풀었습니다. 편지들이 쏟아졌어요.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어요. 작가님 덕분에 힘이 났어요. 젊은 여성의 글씨였습니다. 저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다는 것. 그게 이렇게 소중한 일이었는데. 다른 편지도 읽었습니다. 선생님 책을 읽고 울었어요. 제 이야기 같았거든요.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겼어요. 한 장 한 장 읽었어요. 모두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응원한다는 말, 기다린다는 말, 다음 책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다음 책은 없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만뒀으니까요. 독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미안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섯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펼쳤어요.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 제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30살, 출판 기념회 때 찍은 거예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눈이 반짝였어요. 꿈으로 가득한 눈.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두 번째 사진, 사인회 장면이었어요. 독자들 앞에서 책에 사인하고 있었습니다. 줄이 길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러 온 사람들, 제 책을 읽은 사람들. 세 번째 사진, 시상식 무대였습니다. 트로피를 들고 있었어요. 옆에는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도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자랑스러워 했거든요. 제가 상 받는 걸요. 나중에는 달라졌지만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나였구나. 이렇게 빛나던 사람이 언제부터 폐품이 되었을까? 언제부터 짐이 되었을까? 가슴이 아팠어요. 젊은 날의 저에게 미안했습니다. 서랍 맨 밑에 노트가 하나 있었어요. 꺼냈습니다. 검은 노트, 표지가 낡아 있었어요. 열었어요. 일기였습니다. 제 일기. 20년 전에 쓴 거였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드디어 작가가 되었다. 정말 기쁘다. 이 기쁨을 누구와 나눌까? 젊은 날의 설렘이 느껴졌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첫 인쇄를 받았다. 믿어지지 않는다. 내 글로 돈을 벌다니. 엄마한테 용돈 드려야지. 착했던 저, 효녀였던 저, 또 넘겼어요. 결혼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작가로 살면서 좋은 아내가 되고 싶다. 순진했던 저, 꿈 많았던 저, 몇 페이지 더 넘겼습니다. 아이가 생겼다. 기쁘면서도 걱정된다. 작가와 엄마 둘 다 잘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거기 있었어요. 20년 전에도요.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펜을 놓기로 했다. 아이가 더 중요하다. 엄마가 되기로 했다. 작가는 나중에
그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20년이 지나도록요.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일어나서 창가로 갔어요. 커튼을 열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하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페품인가? 짐인가? 아니면 작가 이은혜인가? 대답은 명확했어요. 나는 이은혜다. 작가 이은혜.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준 사람. 그리고 다시 그럴 수 있는 사람. 결심이 섰습니다. 이대로 살 수 없다고. 폐품으로 취급받을 수 없다고. 제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고. 서랍으로 돌아갔어요. 서류들을 다시 넣었습니다. 정리했어요. 차곡차곡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숨기는 게 아니었어요. 다시 꺼낼 준비를 하는 거였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열렸어요. 20년 동안 닫아뒀던 마음, 작가로서의 마음, 이제 다시 꺼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창밖이 점점 밝아졌어요. 새벽이 완전히 왔습니다. 새로운 날이었어요. 새로운 시작.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의 나를, 이제는 꺼내야 할 때가 왔구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결심이 확고했거든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렸어요. 따뜻한 커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식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 노트, 하얀 종이, 펜을 들었어요. 20년 만에 드는 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은혜다. 작가 이은혜. 폐품이 아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20년 동안 쓰지 않아서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계속 썼어요. 나는 빛났던 사람. 그리고 다시 빛날 사람. 페이지가 채워졌습니다. 제 다짐으로요. 제 결심으로요. 창밖이 완전히 밝아졌어요. 아침이었습니다. 새로운 아침.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모습이 보였어요. 피곤한 얼굴.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눈빛. 단단한 눈빛. 살아있는 눈빛.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서랍에서 꺼낸 과거가 제 안에서 뭔가를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폐품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제 마음속에서는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은혜 작가님이신가요? 작가님. 그 호칭이 낯설었어요. 20년 만에 듣는 말이었거든요. 네, 맞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반가움 때문이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한빛 출판사 편집장 김수진입니다. 출판사.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년 전에 선생님 책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기억했어요. 젊은 편집자였던 그분. 열정적이었던 사람. 기억합니다. 정말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전화하신 이유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사실 연락드린 이유가 있어요. 네. 선생님 예전 작품 말이에요. 혼자가 아니야라는 소설. 제가 쓴 첫 번째 책이었어요.
베스트셀러였던 그 책. 네, 기억해요. 그 작품이 영상화될 예정이에요. 뭐라고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영상화라고요? 네. 드라마 제작사에서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판권 계약 얘기를 하려고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선생님? 네, 듣고 있어요. 판권료가 상당할 것 같아요. 구체적인 금액은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아요. 그럼 이번 주 목요일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제 소설이 다시 빛을 본다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제대로 옷을 차려입었어요. 깨끗한 블라우스, 정장 바지, 가방도 들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달라 보였습니다. 패품 같지 않았어요. 작가 같았습니다. 출판사로 갔어요. 강남에 있는 큰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10층. 문이 열렸어요. 한빛 출판사.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20년 전에도 왔었던 곳.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사무실도 넓어졌고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접수대로 갔어요. 이은혜 작가입니다. 편집장님과 약속이 있어서요. 아, 네. 잠시만요. 젊은 직원이 전화를 걸었어요. 곧 편집장님이 나왔습니다. 20년 전 그 사람. 나이가 들어 있었지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정말 반가워요. 이리 오세요.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깨끗한 방, 큰 테이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앉으세요. 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편집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여기 계약서가 있어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펼쳤습니다. 글자들이 빼곡했어요. 하지만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판권료 30억 원. 손이 떨렸어요. 서류가 흔들렸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놀라신 거죠? 네, 조금이 아니었어요. 많이 놀랐습니다. 30억? 제가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 상상도 못한 액수. 요즘 OTT 드라마가 인기잖아요. 제작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판권료도 올랐어요. 선생님 작품은 특히 좋은 조건이에요. 스토리가 워낙 좋으니까요. 고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 돈을 어떻게 쓰실 생각이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쓸까? 집을 살까? 여행을 갈까? 딸에게 줄까? 아니요. 대답이 명확했습니다. 딸에게 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를 패품이라 부른 딸에게요. 그럼 뭘 할까? 입을 열었습니다. 기부하고 싶어요. 편집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기부요? 네. 전액을요? 네, 전액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어디에 기부하실 건가요? 동물보호단체요. 그리고 장학재단에도요. 편집장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훌륭한 결정이세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선생님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줬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쓰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시겠어요? 네. 펜을 받았습니다. 20년 만에 쓰는 사인.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썼어요.
이은혜. 제 이름, 작가 이은혜. 사인을 마쳤습니다. 편집장이 웃었어요. 축하드려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참, 한 가지 더요. 네. 이 소식이 곧 언론에 나갈 거예요. 드라마 제작 발표도 있고, 선생님 인터뷰 요청도 들어올 텐데, 괜찮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인터뷰, 언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 딸도 알게 되겠죠. 제가 작가였다는 것, 30억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전액 기부했다는 것. 괜찮습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오히려 좋았어요. 딸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폐품이 아니라는 걸요. 출판사를 나왔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어요. 20년 만에 느끼는 해방감. 카페에 들어갔어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저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집에 갇혀 있는 폐품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커피를 마셨어요. 쓴맛이 좋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법률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건가요? 기부 관련해서요. 큰 금액을 기부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능할까요? 네, 내일 오후 2시에 오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모든 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 새로운 인생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예전과 같은 집. 하지만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감옥 같지 않았어요. 잠시 머무는 곳일 뿐.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딸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괜찮았어요. 곧 연락 올 테니까요. 뉴스를 보면요. 제 이름을 보면요. 그때 뭐라고 할까요? 엄마가 작가였다고요? 왜 말 안 했냐고요? 돈은 어디 갔냐고요? 상상이 됐어요. 딸의 당황한 얼굴, 사위의 놀란 표정, 웃음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통쾌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 아름다운 저녁,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복수는요. 돈을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폐품이 아니라는 걸요. 그게 진짜 복수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호사와 만나 모든 절차를 마쳤어요. 기부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30억 원 전액, 동물보호단체에 15억, 장학재단에 15억. 변호사가 물었었어요. 정말 전액이요? 가족들과 상의는 하셨나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제 돈이니까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니, 시작되었다고 해야겠네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TV를 켰어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말하고 있었어요. 경제 뉴스, 날씨 뉴스,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20년 만에 돌아온 작가의 감동 기부. 제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든 채로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출판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사진. 20년 전 사진. 젊은 제 모습이 화면에 떴어요. 작가 이은혜 씨. 20년 전 베스트셀러 혼자가 아니야의 작가로 당시 신인 문학상을 수상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어요.
제 책 표지가 보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노란 표지, 손글씨 제목. 그때 디자인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작품이 드라마로 제작되면서 판권료 30억 원 전액을 기부하기로 해 화제입니다. 30억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떴어요. 크게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은혜 작가는 동물 보호와 교육 소외계층을 위해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화면에 제 인터뷰가 나왔어요. 며칠 전 촬영한 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책으로 힘을 얻으셨다고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화면 속 제 모습, 차분했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출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집장이 나왔어요. 이은혜 작가님은 20년 동안 조용히 사셨지만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번 기부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뉴스가 끝났어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TV를 보며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이 뉴스에 나왔어요.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받았어요. 여보세요? 기자입니다. 인터뷰 요청 드리고 싶어서요. 아, 네. 다른 전화도 왔어요. 신문사에서,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인터뷰를 원했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켰어요. 메인 화면에 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이은혜 작가 30억 전액 기부. 실시간 검색어 1위. 클릭했어요. 기사들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복귀, 감동의 기부. 잊혀진 작가의 아름다운 선택. 베스트셀러 작가 30억 사회 환원. 댓글을 봤습니다. 진짜 멋있다. 이런 분이 진짜 작가죠. 책 다시 읽어봐야겠어요. 존경합니다. 요즘 보기 드문 분이네요. 눈물이 났어요. 좋은 눈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저녁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TV를 켰어요. 메인 뉴스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어요. 제 과거 사진들, 책 표지들, 수상 장면들, 20년 전 영상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부받는 단체들의 인터뷰,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나왔어요. 이은혜 작가님의 기부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장학재단 이사장도 나왔어요.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작가님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화면이 다시 제게로 왔어요. 스튜디오 인터뷰 장면이었습니다. 앵커가 물었어요. 가족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가족들은 제 결정을 존중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아직 가족들은 모르니까요.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그때가 궁금했습니다. 뉴스가 끝났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문자가 쌓여 있었어요. 지인들에게서요. 축하한다는 메시지, 대단하다는 말, 자랑스럽다는 글. 하지만 딸에게서는 없었습니다. 아직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연락하지 않는 걸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8시, 9시, 10시. 여전히 딸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11시가 되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딸의 목소리가요. 응.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작가였어요? 그래.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어. 그런데 그 돈은 전화 너머로 사위 목소리도 들렸어요. 뭐래? 정말 30억? 딸이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왜 저희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큰 돈을 기부해요?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돈이니까. 하지만 저희 가족인데. 가족? 제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너는 나를 뭐라고 불렀지? 엄마, 폐품이라고 했잖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짐이라고도 했고, 엄마, 그건 딸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냥 그때 기분이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으면 엄마를 폐품이라 불러도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칠순날 5만 원 주고 제주도 갔지? 200만 원 넘게 쓰면서 엄마, 그건 나는 폐품에게 무슨 돈이 필요해?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단호했습니다. 칠순 용돈 5만 원이면 충분하잖아.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돈 조금만이라도. 딸의 목소리가 애원조로 변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다 기부했어. 한 푼도 남지 않았어.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달,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하네. 정말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통쾌함. 폐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 기분.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제발 전화 받아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읽지 않았습니다. 지워버렸어요. 더 이상 필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푹 잤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 악몽도 없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 세상이 저를 기억하는 하루. 폐품이 아닌 작가로서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봤어요. 부재중 전화가 23통, 문자는 30개가 넘었습니다. 대부분 딸에게서 온 거였어요. 엄마, 전화 좀 받아요.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만나요. 제발이요. 읽지 않았습니다. 지웠어요. 아침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인터폰으로 확인했어요. 딸이었습니다. 사위도 함께 있었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안 열어줄까? 하지만 열었어요. 해야 할 말이 있었거든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딸이 서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나 봅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들어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거실로 갔습니다. 앉으세요. 소파를 가리켰어요. 딸과 사위가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사과부터 하더군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으면 엄마를 폐품이라 불러도 돼?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니요. 정말 잘못했어요. 딸이 고개를 숙였어요. 사위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뭘 반성하는 건데요? 저는 사위를 똑바로 봤어요. 사위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어머님한테 함부로 한 거요. 함부로 한 게 뭔데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사위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딸이 대신 말했습니다. 제가 엄마를 폐품이라고 했어요. 짐이라고도 했고요. 칠순날 5만 원만 드리고 여행 갔고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걸 아는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됐어. 엄마, 그래서 정말 용서해 주세요.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천천히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왔어? 엄마한테 사과하려고요. 딸이 대답했어요. 정말? 네. 저는 딸을 빤히 봤습니다. 돈 때문 아니고, 순간 딸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너희 돈 때문에 온 거잖아. 엄마, 30억 기부한 거 뉴스 보고 온 거지? 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위가 대신 말했어요. 어머님,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요. 솔직하네요. 저는 비웃었어요. 가족이면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위가 따졌어요. 가족?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래요. 가족이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나는 폐품이고 짐인데 그런 가족한테 왜 돈을 줘요? 엄마,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힘들면 엄마한테 그래도 돼? 아니요. 그럼 됐잖아. 엄마, 제발. 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손을 뺐습니다. 만지지 마.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사위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뭐가요? 전액을 기부하시다니. 저희한테 한 푼도 안 주시고 제가 왜 줘야 하는데요? 그래도 가족인데. 사위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30억이면 큰 돈이잖아요. 알아요. 큰 돈이죠. 그런 돈을 왜 남한테 주세요? 남이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준 거예요. 저희도 도움이 필요해요. 사위가 거의 소리쳤어요. 저희도 대출금이 있고, 애들 교육비도 있고, 그건 너희 문제잖아요. 제 문제니까요. 사위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화가 난 거였어요. 어머님,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닌가요?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이기적이라고요? 그럼 너희는 뭔데요? 저를 폐품이라 부르고, 칠순날 5만 원 던지고, 제주도 가서 200만 원 쓰면서, 그건 사위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희야말로 이기적이죠. 저는 계속 말했어요. 엄마 돈만 노렸잖아요. 아니에요. 딸이 소리쳤어요. 저희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저는 되물었습니다. 정말로 사과하러 왔어? 아니면 돈 때문에 왔어? 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떨렸습니다. 답이 나왔네요. 저는 일어났어요. 이제 가세요. 엄마, 할 말 없어요. 가세요. 어머님, 사위도 일어섰습니다. 저 돈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기부 취소하면 되잖아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잖아요. 어머님 마음만 바꾸시면. 저는 사위를 똑바로 봤어요. 정신 나갔어요? 무슨 말씀을? 이미 계약했어요. 법적 효력도 있고요.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예요. 사위가 우겼어요. 없어요. 그리고 설사 있어도 안 해요. 왜요? 페품한테 무슨 돈이 필요해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칠순 용돈 5만 원이면 충분하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 제발. 딸이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했어요. 한 푼도 줄 수 없어요.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사위가 따졌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알아서 하세요. 저희를 이렇게 버리시는 거예요? 버린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버렸는데요? 휴게소도 아니고 칠순날 5만 원 던지고 간 사람들이 지금 와서 버린다고 하네요. 엄마, 그때는 됐어요. 저는 손을 저었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엄마, 안 가면 경찰 불러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서로를 봤어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나가세요. 두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딸이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엄마, 정말 이게 끝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쿵! 소리가 났어요.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이제? 사위의 목소리.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딸의 울음 섞인 목소리.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밝은 오후,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하네. 정말이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낸 것 같았어요. 당당하게요. 폐품이 아니라고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딸 전화번호를 봤어요. 차단했습니다. 사위 번호도요. 더 이상 필요 없었어요. 그들과의 연결도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식사. 하지만 맛있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그 서랍, 원고가 든 서랍,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요. 폐품이 아닌 가치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딸에게서 더 이상 연락은 없었어요. 처음엔 매일 왔던 문자도, 전화도, 이제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괜찮았어요. 오히려 편했습니다. 제 삶은 달라져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봤어요. 제 기사가 가끔 나왔습니다. 작가 이은혜의 감동 기부, 동물보호단체, 새보호소 건립, 장학재단 100명 장학생 선발. 뿌듯했어요. 제 돈이 좋은 곳에 쓰이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은혜 작가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마을 도서관 관장입니다. 도서관이요? 네. 작은 도서관인데요. 선생님 책으로 독서 행사를 하려고 해요. 혹시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도서관, 독자들, 20년 만에요. 언제인가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예요. 괜찮으시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관장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옷을 제대로 차려입었어요. 깨끗한 원피스, 가벼운 화장, 거울을 봤습니다. 떨렸어요. 20년 만에 독자들을 만나는 거였거든요. 과연 저를 기억할까? 궁금했습니다. 도서관으로 갔어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동네 구석에 있는 오래된 도서관. 하지만 깨끗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 냄새가 났어요.
좋은 냄새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관장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아니에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작은 강당으로 안내받았어요. 의자가 20개 정도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15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였어요. 젊은 여성도 있었고, 중년 남성도 있었고, 나이 든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모두 제 책을 들고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야. 오래된 책, 노란 표지, 손때 묵은 책들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앞으로 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이은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따뜻한 박수.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앉으세요. 관장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요. 관장이 시작했어요. 오늘 이은혜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다들 아시죠? 네.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질문 있으신 분? 손이 올라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관장이 말했어요.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책을 대학생 때 읽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교도 그만둘까 생각했는데 선생님 책을 읽고 힘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제 눈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겨우 그렇게 말했어요. 여성이 앉았습니다. 다른 손이 올라갔어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일어나서 말했어요. 저는 회사를 잃었을 때 이 책을 읽었어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성이 책을 들어 올렸어요. 이 책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을 감추려고요. 또 다른 손이 올라갔습니다. 나이 든 할머니였어요.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남편을 잃었을 때 이 책을 읽었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는데 선생님 글이 위로가 됐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한 명 한 명 모두 제 책 이야기를 했어요. 힘들 때 읽었다고, 위로받았다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제 글이 그들의 삶을 바꿨다고. 저는 울면서 들었습니다. 20년, 그 긴 시간 동안 제 책이 누군가의 곁에 있었구나.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었구나. 행사가 끝났어요. 사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명씩 앞으로 나왔어요. 책을 내밀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한 권 한 권 정성껏 사인했습니다. 이름도 물어보고요. 따뜻한 말도 적어줬어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웃으며 고맙다고 했어요. 사진도 찍었습니다. 한 명 한 명가요. 마지막 사람이었어요. 처음 질문했던 젊은 여성. 다가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 지금 작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요? 멋지네요. 선생님 보고 결심했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글을 쓰고 싶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제가 말했어요. 세상은 당신 같은 작가가 필요해요. 여성이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행사가 완전히 끝났어요.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따뜻함이 남아 있었어요. 관장이 다가왔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선생님, 다음 책은 언제 나와요? 다음 책.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곧 나올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지금 쓰고 있어요. 기대할게요. 관장이 환하게 웃었어요.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 아름다운 하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가방 속에는 독자들이 준 편지들, 나중에 읽으려고 챙겨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어요. 나는 폐품이 아니야.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사람이야.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야. 그게 진짜 나야. 작가 이은혜. 그게 제 진짜 이름이었어요. 딸의 엄마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작가 이은혜. 버스가 왔습니다. 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더 밝게, 더 따뜻하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편지들을 꺼내 읽었어요. 한 장 한 장. 모두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힘이 됐다고, 응원한다고, 다음 책을 기다린다고. 저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노트를 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 70살 여성의 이야기, 폐품 취급받았지만 다시 일어선 이야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이야기, 글이 술술 흘러나왔어요. 막힘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썼어요. 제 이야기를, 제 목소리로. 새벽이 되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원고를 봤어요. 20장. 하룻밤에 쓴 분량.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중얼거렸어요. 돌아왔구나. 작가 이은혜가. 정말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제일 큰 변화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더 이상 폐품이 아니었어요. 작가 이은혜로 살고 있었습니다. 봄이었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보였습니다. 하얀 꽃잎들,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제 새 책이 나오는 날, 70의 봄. 제목이었습니다. 1년 동안 쓴 소설, 제 이야기였어요. 폐품 취급받던 여성이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 자신의 가치를 찾는 이야기. 책상 위에 새 책이 놓여 있었어요.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표지가 매끄러웠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가 이은혜. 자랑스러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어요. 여보세요? 선생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벌써 초판이 다 나갔어요. 서점 반응이 정말 좋대요. 정말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기다렸나 봐요. 선생님 이야기를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출판 기념회 오시죠? 네, 갈게요. 기대할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출판 기념회.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 거울을 봤습니다. 옷을 골라 입었어요.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 단정하면서도 우아했습니다. 화장도 했어요.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귀걸이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꾸몄어요. 거울 속 제 모습. 71세. 하지만 생기가 있었어요.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출판사로 갔어요. 강남에 있는 큰 서점. 행사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의자가 100개는 되어 보였어요. 사람들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절반 이상 차 있었어요.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러 온 거예요. 선생님, 편집장이 달려왔어요.
사람들 정말 많이 왔어요. 그러게요. 긴장되시죠? 조금요. 괜찮아요. 잘하실 거예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어요.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밝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따뜻한 박수, 긴 박수. 저는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이은혜입니다. 더 큰 박수. 자리에 앉았어요. 사회자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신작인데요. 어떤 마음으로 쓰셨나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제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나이 들면서 겪은 일들, 그 안에서 찾은 가치들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70살 여성의 이야기예요. 가족에게 폐품 취급받지만 결국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실화인가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1년 전쯤이었어요.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칠순날이었죠. 딸이 용돈 5만 원을 주고는 자기들끼리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폐품이라고 불렀어요. 친구들에게요. 아무렇지도 않게요. 객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고, 정말 폐품인가 싶었죠. 하지만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폐품이 아니었어요. 한때 작가였던 사람, 많은 이들에게 힘을 준 사람, 그리고 다시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썼어요. 저처럼 힘든 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당신은 폐품이 아니라고,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다시 박수, 더 큰 박수. 질문 시간이 되었어요. 손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어요. 일어서서 물었어요. 딸분과는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연락하지 않아요. 제 선택이었어요. 후회는 안 하세요? 전혀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워졌어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다른 손이 올라갔습니다. 젊은 남성이었어요. 30억을 기부하신 거 맞나요? 네, 맞아요.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뭔가요? 남성이 물었어요. 자존심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제 가치를 지키는 것, 그게 더 중요했어요. 박수가 또 터졌습니다. 행사가 끝났어요. 사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긴 줄이 만들어졌어요. 한 명씩 다가왔습니다. 책을 내밀었어요. 사인했습니다. 한 권 한 권. 정성껏요.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6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그래요? 네. 아들한테 짐이라는 말 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을 텐데요. 이 책 읽고 힘이 났어요. 여성이 웃었어요. 저도 다시 시작하려고요. 잘하실 거예요. 제가 손을 잡았어요. 꼭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갔어요.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70대 할머니였어요. 선생님, 저 70이에요. 저랑 동갑이시네요. 네. 이 책 보고 용기 났어요. 할머니가 책을 꼭 안았어요. 나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아직 젊어요. 할머니가 활짝 웃었어요. 사인회가 끝났습니다. 3시간이 걸렸어요.
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편집장이 다가왔어요.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저녁 식사하시고 가세요. 아니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집.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작은 케이크가 있었어요. 어제 사둔 거였어요. 꺼냈습니다. 식탁에 놓았어요. 초를 하나 꽂았습니다. 불을 켰어요. 작은 불빛, 따뜻한 빛,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나이, 생일 축하합니다. 초를 불었어요. 소원을 빌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계속 글쓰기, 나를 사랑하기. 케이크를 자르며 생각했어요. 1년 전 오늘, 칠순이었죠. 딸이 5만 원을 줬던 날, 폐품이라는 말을 들었던 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작가로요. 가치 있는 사람으로요. 창밖을 봤어요. 벚꽃잎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며 땅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름다웠어요. 떨어지는 것도 아름다웠습니다. 중얼거렸어요. 이건 생일이 아니야. 새 인생 기념일이야. 정말이었습니다. 71세. 새로운 시작. 책상으로 갔어요. 노트를 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펜이 종이 위를 달렸습니다. 술술 써내려갔어요. 막힘이 없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어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클래식이었어요. 좋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썼어요.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힘이 될 이야기를. 새벽이 되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팔을 쭉 펴며 기지개를 켰어요.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71세의 제 모습,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미소 지었습니다. 나에게 말했어요. 누군가에겐 폐품이었지만 나에게 나는 여전히 작품이야. 가장 소중한 작품.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쓸 거야. 내 이야기를, 내 이름으로, 작가 이은혜로. 창밖에서 새가 울었어요. 아침이 완전히 왔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봄. 저는 다시 펜을 들었어요. 쓰기 시작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71세의 봄, 제 인생의 봄,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